세방전지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77,800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8,9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88%로 현재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조기업들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장부 가격 정도는 가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이제 분석을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제조업이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세방이 38%, GS 유아사 인터내셔널이 16%,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이 26.27%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세방의 최대 주주는 ENS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18.53%를 소유하고 있고요. ENS 글로벌의 또 최대 주주는 이상홍 씨로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상홍 씨가 세방전지의 대표이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세방의 대표이사도 겸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세방도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나가 직접 경영의 대표이사, 아마 회장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5.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한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9.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스루풋률은 33.3%로 전년보다 2%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마진율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판매 가격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은 14.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이요. 그 현장 가공비는 20.1%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2%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5로서 전년보다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27억 원으로서 9.1% 하락을 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 내역을 볼 수 있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16.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14.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회사가 그 표현을 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WCAI를 표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04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6.2% 증가한 수치고요. 직원 수는 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거꾸로 1.6%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58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104.5%나 증가했습니다. 이 수출 비용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그 자동차용 배터리나 산업용 전지들이 컨테이너 가격,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하는 거로 보면은 컨테이너 그 선임이 크게 오른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지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력비가 이제 좀 많은 편인데요. 259억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6.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 현장 운영 비용이죠. 21%에서 1% 사이로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공 비율이 22%로 1%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그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총 제조 비용의 그 P는 회사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이제 그 WCAI 그 재고자산 증감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로 그렇게 우선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뒤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1번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하고,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이가 총 제조비용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니까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세방 전지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7.3회전으로 2회전 떨어졌습니다. TOE 생산성은 또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같이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이 입증이 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가 또는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어야 됩니다. 이미 그 손익계산서에 스루풋 회계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는 분명히 조금 더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손익계산이 되겠죠. 임팩트 미래 가치는 3조 원으로서 14.8% 떨어졌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84로 활동성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4.9회전으로서 전년보다 수금을 빨리 했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전년보다 그 대신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원재료라든지 그 협력업체한테 대금 주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금 사정이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흐름을 보면은 2021년도부터 금감원의 어떤 그 개선 요구 사항이 그 사업 보고서가 개정이 돼 가지고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세방제처럼 구체적으로 표시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그렇죠. 두리뭉실해서 그냥 구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회계라는 그런 사업보고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납이 주요 원재료인데요. 20.9%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가격은 4.2%뿐이 그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륜용 그 건전 배터리인 경우에는 0.5%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회계 투명성이 기업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저의 주장인 거고요. 그런데 원재료 그 상승률을 20.9%로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가중평균 인상률을 아마 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배터리가 이 카바, 그러니까 플라스틱류겠죠. 그런 거를 빼놓고는 안에 납하고 그다음에 경립한 전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지득된 정보로는 전부 다 그 납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상승률에서 그 매입 비율을 곱하면은 그게 가중평균으로 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15%, 이건 이제 다 더해야죠. 요게 이제 한 2%면 한 1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 정도 오른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 플라스틱류도 올라갔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젊었을 때 영업도 조금 해봤는데요. 그 매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타부서에 있다가 이제 영업으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는데, 저한테 판매 계획을 한번 맡겨봤는데, 이제 딴 친구들한테도 좀 맡겨봤던데,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상 가중평균이라는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때는 가중평균이라고 공식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이 거래처별로 이제 이 거래처가 이제 쭉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판매 비율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재료 찍으면 저는 이제 판매 쪽에서 적용을 한 건데, 그래서 국제 시세가 얼마 오를 거니 올랐으니까 그거를 가중 평균 하면은 이제 금액상으로 이제 얼마가 올라갈 것 같소. 뭐 이렇게 해서 산출을 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재고 관리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재고자산 관리 흐름을 또 영어로 이제 제가 윗도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IMF, Inventory Management Flow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20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2.2%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거 보면은 캐펙스 투자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많이 투자된 거로 봅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55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률은 11.1%, 전년보다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8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9.6%로 증가했습니다. 세방전지의 경우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 이익 배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 0.5%인데요. 2020년도는 뭐 다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EM 최종 20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본적 지출 때문에 이렇게 그 현금이 유출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현금 버퍼율은 그런데 41%입니다. 이렇게 그 현금 버퍼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현금이라는 게 현금이 현금적 자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 금융자산인데, 유동 금융자산이 바로 현찰로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쉽게 유동 금융자산을 현금화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세방전지 입장에서 좀 뭐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은 1702%로서 111%가 상승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17.73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분석을 한 다음에 2022년도 저희가 판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이거를 그 단품 그 자동차 배터리라고 하고 이 완성차 메이커의 배터리를 판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비유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쪽에서는 2021년도 실적이 배터리 하나에 120만 원에 팔았는데 남은 게 93,000원이었다. 그렇다면은 2022년도 목표에 이게 좀 이익이 너무 작게 났으니 얼마를 할 거냐 그러면은 2022년도도 그렇게 그 시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10%만 영업이익을 좀 올리는 거로 하고 판매관리비를 좀 전략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2%는 오를 것 같소. 이런 영업에서의 판단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매출원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판매 계획도 나오고 생산 계획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종합 제품으로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산출되는데, 이제 전문가인 그 원가 회계 담당한테 영업에서 원가 회계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전문 조직한테 의뢰를 했다고 본다면은 생산 재료비는 이게 아까 납이 주요 원재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0%는 더 오를 것 같다. 국제 시세가 또 국제 정세가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30%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이제 전년의 상승률만큼 이건 오를 소지가 있다. 사실은 예측이라는 것은 어저께 변화한 것만큼 내일도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 이상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게 그 예언자처럼 예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가 2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20%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말 재고는 이제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생산 재료비도 올랐지만 그렇다고 30% 올릴 수는 없고 재고를 상대적으로 좀 줄이자. 이렇게 보면은 매출 원가를 140만 원에 산출을 했다. 작년도에는 100만 원 선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목표는 160만 원에 팔아야 된다 하는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서는 이제 이 영업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작년에는 그 견적가를 100만 원에 그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차 메이커에는 130만 원의 견적서를 냈을 것이다. 생산 재료비, 가공비,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비, 우리가 눈에 익은 방법으로 써냈을 겁니다. 그게 올해 그 판매 가격에 그 예상한 대로 넣어서 10만 원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면은 한 160만 원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25%다.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게 예상이 되므로 또 이미 오른 거를 또 작년에 반영을 못 해줬으니 올해 좀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견적서를 제출을 에,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이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견적대로 그 발주를 줄 구매 담당자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협상을 해서 160만 원에 이제 판매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익이 남는 게 그래도 8만 7천 원. 그러나 이제 전년보다는 또 떨어진 폭이 되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온 그 영업한테 이제 그 CEO는 좀 뭐 불만을 표시하면서 떻게 해서든지 그 영업이익을 전 조직한테 내보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현장에서 실행을 코스트 다운을 보통 원가 회계는 이제 원가 절감 전략 외에는 나올 게 없는데요. 그 코스트 다운 전략을 한다 그래도 생산 재료비가 국제 가격 오른 건 이거 어쩔 수는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가공비를 그 20%인데 2%좀 줄여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2% 줄인다는 게 말이 2%지 말 맞다나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대신 이게 또 한계가 있으니 생산을 좀 많이 해서 이 재고를 좀 늘려야 되겠어. 그 생산성 향상도 하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재고가 증가하면서 매출 원가는 140만 원대, 137만 원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60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 매출 원가가 137만 원 선이니까 8만 7천 원 예측을 했었는데 14만 2천으로 영업이 난다. 결과적으로는 가공비를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나게 돼 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원가 회계의 논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스리프 손익의 방식인 거죠. 이 스리프 손익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은 전년 그대로인데 스리프율이 33%였습니다. 이게 전년보다는 좀 떨어진 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재고 회전율이 7.3회전입니다. 이제 원가 회계하고는 다른 그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매출 재료비 30% 오를 것은 뭐 똑같은데 스르픈율도 그 마진을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그렇게 확보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전년도 그대로 가져간다. 다만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늘려보자. 7.3회전이었는데 8회전. 그러면 매출 가격은 160만 원대가 아니고 170만 원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 쪽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어, 원재료가 30% 오르는데 40% 올려달라는 꼴이 되니까 이게 맥히겠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되겠죠. 원가 회계는 임의로 그 재고를 증가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매출원가가 감소한 건데 여기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17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전년도 수준의 그 수르픈율이 나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1차 A 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 B 플랜이라는 게 손익분기점 방식을 또한 검토해 보는 겁니다. 운영비용이 23% 오른다고 그 예측을 한 겁니다.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보다 우리는 그 운영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1%더 쓰겠어. 비용을 써야 그 다음에 이제 판촉이 더 될 거 아니요. 뭐 이런 이제 노래를 피면서 23%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은 원가 쪽에서 그 계획한 대로 10% 우리도 이익을 증가하겠어.
그러면은 이게 그 손익분기점 산식으로는 150만 원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라프하지만은 마지노선일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산출 방식은 선형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정확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략을 했는데 목표 견적 가격을 150만 원에 그냥 써냅니다. 그래서 15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원가 쪽에서는 16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150만 원 떨어뜨려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나온 금액이 그렇소. 매출 재료비 30% 증가시키고 가공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3%더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 본다고 했을 때 150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155만 원이 나왔는데 150만 원에 덜커덩 계약을 합니다. 자, 완성체 메이커에서는 160만 원 달라는 업체보다 10만 원이 싸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서 원재료가 30% 올랐는데도 그 25%뿐이 안 올리겠다는데 뭐 감지덕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 계약을 해놓고 그 스르픈율을 올리려면 어떡하느냐. 이게 좀 뭐 사실은 경영의 어떤 방법, 개선 방법, 컨설팅 정도도 해야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은 요거는 이제 뭐 못 올린다고 보는 거죠.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이 마진율은 더 이상 안 해줄 거니까. 그 대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재고 회전율을 9회전으로 올리는 거다. 그러면 이게 증분율로 24%가 증가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선형으로 역량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1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은 어디서 딴 데서 또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추가 납품량이 있어가지고 190만 원의 매출한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상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190만 원에 판매가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16만 원. 여긴 안 보입니다만은 16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가 재고를 그렇게 느리고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재고 회전율 하나만 1회전만 올리는 그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16만 원의 이익을 확보한다. 이것이 이제 스루풋 접근 방식으로서의 그 판매 계획 및 견적 전략 등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판매 계획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원가 회계에서 이제는 그 시대가 변해가지고 스루풋 회계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계 분야도 이제까지 3차 산업까지 그 유지해 왔던 그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그 수명을 연장해 왔던 원가 회계는 독과점의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간 모든 비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그 논리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